교수님은 서울 아산병원 내분비내과의 정창희 교수님이신데요. 정창희 교수님은 고려대학교 의과대학을 졸업하셨고 울산대학교에서 석박사를 하셨고 현재 서울 아산병원 내분비내과 교수로 재직 중입니다. 정창희 교수님 강의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교수님 소개 말씀 감사드립니다. 아마 가장 선생님들이 관심을 많이 갖고 있는 주제일 것 같고요. 좋은 치료제들이 많이 나오고 있는데 그 약제 간의 어떤 효과 차이가 어느 정도인지 임상적 경험이 아닌 논문을 기반으로 좀 비교를 해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첫 번째 강의 세션에서 많이 다뤄졌는데요. 이제 당뇨병의 치료가 단순히 혈당만 보는 시대는 아니고 혈당 조절을 개별화함과 동시에 환자가 갖고 있는 여러 동반 질환을 타겟팅하는 시대가 되었습니다. 동반 질환은 CV 프로텍션, 또 키드니, 또 최근에 간 건강, 또 비만 치료에까지 다양한 영역의 당뇨병 치료의 범주가 확장되고 있습니다. 오늘 제가 각 약제별로 효과를 좀 비교하는 데 있어서 5가지 화두를 가지고 좀 비교를 할 텐데요. 아무래도 당뇨병 치료의 가장 메인이 글라이세믹 컨트롤 측면에서 비교, 또 체중 감량 측면에서 비교, 또 메이스나 하트페일리어 측면에서의 어떤 약제 간의 차이가 있는지, 또 콩팥 질환의 진행을 막는 데 있어서 이런 GLP-1 기반 약제가 차이를 보이는지, 마지막으로 마슬드에 있어서 어떤 데이터 차이점이 있는지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잘 아시는 것처럼 미국 당뇨병 학회 진료 지침은 크게 4가지 수레바퀴가 돌아가고요. CV 베네핏이 있는 약제들을 특정 질환이 있는 사람들한테 쓰는 큰 축, 그런 것들이 없으면은 혈당 조절과 체중 조절을 위한 축, 또 그것과 상관없이 모든 환자들에게 심혈관 위험 요소를 리스크 팩터를 매니지먼트하는 큰 4가지 수레바퀴로 돌아가고 있습니다. 첫 번째 강의 시간에 보여주었던 ADA 진료 지침이 될 텐데요. 결국 좌측에는 카디오 리널 디지즈가 있는 사람들을 위한 지침이 되겠고요. 우측은 그런 질환이 없는 사람에서의 우리가 따라야 되는 약제 선택의 지침이 되겠습니다. 결국 좌측에 있는 이 축은 heart failure, CKD, ASCVD라고 하는 펌프 파이프 필터의 문제를 갖고 있는 환자들에게 그 질환의 혈당 조절과 독립적으로 베네핏을 보이는 약제를 가급적 쓰도록 노력하라는 지침이 되겠고요. 또 한 가지 마슬드가 한 2년 전부터 추가가 된 큰 4가지 질환이 메인 포커스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CV outcome, DKD, 마슬드가 질환이 있는 사람들한테 그 질환의 약제 자체만으로 베네핏을 보이는 약제를 가급적 쓰도록 하는 것이고, 뭐 이런 질환이 없어도 환자의 상태가 좋지 않다거나 너무 고령이라거나 비만도가 너무 떨어지는 환자분들한테는 쓰기가 어려운 경우가 있기 때문에 제가 자꾸 쓰도록 노력하는 지침이라고 반복적으로 말씀을 드립니다. 그런 질환이 없으면 혈당 조절과 체중 조절을 메인 타겟으로 약제를 선택하게 되는 것이고, 혈당 조절 측면이나 체중 조절 측면에서 에피커시를 보게 되면은 아무래도 효과가 가장 좋은 약제들이 최근 선생님들이 많이 접하고 계신 세마글루타이드나 털제파타이드와 같은 새로운 GLP-1 유사체가 해당이 되겠습니다. 우리가 기존에 쓰고 있던 듀라글루타이드의 경우라고 한다면은 그 약제보다는 좀 효과가 떨어지는 약제로 리스팅이 되어 있습니다. 세마글루타이드 먼저 말씀을 드릴 텐데요. 1mg 상품명으로 이제 오젬픽 용량이 될 텐데요. 이렇게 아미노애시드를 바꿔서 DPP4가 잘 분해하지 못하도록 막고 프리페리 애시드를 붙여서 알부민 바인딩을 함으로써 반감기를 늘려서 일주 간격 투여가 가능하도록 한 제형이죠. 많은 연구들이 있고요. 혈당 조절 측면에서 세마 1.0mg의 효과는 A1C가 1.5에서 많게는 1.8% 정도 감소가 된 연구들을 느낌을 가질 수가 있습니다. 주목할 만한 것은 기존에 우리가 많이 사용하던 듀라글루타이드와 헤르투 연구인 서스테인7 연구가 되겠고요. 0.5mg, 1mg의 이 세마글루타이드가 각각에 해당되는 저용량 대비 당화혈색소 감소 효과가 큰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것을 떠나서 0.5mg의 세마가 우리가 기존에 쓰던 듀라글루타이드 1.5mg과 효과가 비슷하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물론 이렇게 통계 비교를 한 건 아니지만 수치적으로 비슷합니다. 그래서 듀라 1.5를 쓰던 사람들은 세마를 0.25부터 물론 타이틀 하시는 게 원칙이지만 프랙티컬하게는 0.5부터 시작을 해도 큰 문제가 없다는 게 제 개인적인 의견이고 실제 임상에서 그렇게 적용을 하고 있습니다.
체중은 좀 다른데요. 뒤에서 다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사실 세마 2.4mg까지가 이제 비만 용량이지만 미국에서는 2mg까지의 오젬픽을 당뇨병 치료제로 승인을 해 놓았고요. 그 근거가 서스테인 포로티라는 삼성 연구가 있기 때문인데요. 1mg에 비해서 2mg이 A1C가 통계적으로 유의하게 한 0.2% 정도 추가적인 베네핏을 보였기 때문에 승인이 된 것입니다. 다음 약제는 툴세파타이드가 되겠는데요. 아시는 대로 GLP-1뿐만 아니라 GIP 리셉터를 동시에 자극하는 GLP-1, GIP 듀얼 애고니스트가 되겠지만 구조적으로는 GIP와 좀 더 닮아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G1회 서큐 제제란 거 너무나 잘 아실 거고요. 툴세파타이드의 메커니즘은 사실 GLP-1이 갖고 있는 그런 장점 플러스 GIP가 갖고 있는 장점을 결합한 것이 되겠죠. 장점이라고 한다면은 단독으로도 약간의 푸드 인테이크 감소가 있고 노제아를 줄여주기 때문에 GLP-1에 의한 부작용을 조금 감소시키는 역할을 갖고 있고요. 글루카곤 분비는 GLP-1과 다르게 증가시키지만 두 가지 약제를 같이 주게 되면 네트로는 글루카곤이 떨어지는 효과를 발휘합니다. 또 GLP-1이 갖고 있지 못한 이 에디포스 티슈에서의 인슐린 센시티비티 증강 효과가 있기 때문에 체중이 찌지 않는 TGD와 같은 역할을 갖고 있는 약제가 바로 툴세파타이드가 되겠습니다. 세마 1.0 오젬픽 용량과 헤드2 연구가 이미 오래전에 설페스2란 연구로 나와 있고요. 모든 용량 5mg부터 15mg까지 툴세파타이드가 오젬픽 용량의 세마글루타이드보다는 모두 다 당화혈색소 감소 효과가 통계적으로 유의하게 강한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이런 효과들을 잘 알고 계셔야지 약제를 스위치할 때 어느 정도 더 베네핏이 있겠다, 비슷하겠다라는 감을 잡을 수가 있기 때문에 이게 비교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당화혈색소 측면에서 2.4 위고비 용량과의 비교는 어떤가? 직접 비교는 없습니다. 당뇨병 환자에서 털제 5mg과 이 고용량의 세마를 직접 비교한 것은 없고요. 비만 임상을 통해서 이제 플라시보를 매개로 해가지고 간접 비교를 한 것인데요. 모든 10mg, 15mg의 툴세파타이드가 세마 고용량 2.4mg보다 당화혈색소 감소 효과가 큰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5mg는 어떠냐? 아까 1mg을 중간 매개체로 해서 2mg과 툴세를 비교한 간접 비교가 가능한데요. 결론적으로 툴세 5mg는 세마 2mg와 당화혈색소 감소 효과가 비슷하고 10mg와 15mg의 툴세파타이드는 세마 2mg보다 당화혈색소 감소가 큰 것을 알 수가 있어서 빨간색으로 친 O2, 이 오이 있죠, 먹는 오이, 그렇게 애우시면은 까먹지 않습니다. 당뇨병 환자에서 5와 2.4는 데이터가 없기 때문에 5, 2 정도로 애우시면 되겠고 2와 2.4는 큰 효과가 차이를 날 것 같지는 않아서 2.4와 5가 비슷하다 정도로 느낌을 가지면 좋을 것 같습니다. 다른 메타 분석에서도 당화혈색소를 쭉 효과를 보게 되면은 털제 5와 세마 2가 당화혈색소 감소 효과 측면에서 비슷한 것을 알 수가 있고요. 단위가 다른 것은 이제 미리몰 퍼 미리몰이기 때문에 단위가 좀 다른 것이고 효과가 비슷한 것으로 되어 있고 기존의 GLP-1 리셉터 애고니스트는 이 정도 효과였던 것이죠. 체중으로 넘어가게 되면은 세마 1mg은 체중 감소 효과가 한 5 내지 6kg 정도 체중 감소 효과가 전체적으로 나타나는데요. 아까 소개시켜드린 듀라와 헤르티아이드 연구, 서스테인 7 연구를 보게 되면은 0.5mg의 혹은 1mg의 세마가 각각 상응하는 저용량의 듀라보다 통계적으로 유의하게 체중 감소 효과가 큽니다. 근데 이렇게 통계적 비교가 되진 않았지만 세마 0.5가 듀라 1.5보다 당화혈색소 감소 효과는 비슷하였지만 체중 감소 효과는 좀 더 큰 것을 알 수가 있어서 이걸 쓰던 사람에서 세마를 0.5로 스위치를 하게 되면은 혈당 강화 효과는 비슷하지만 체중 감소는 조금 더 일어날 수 있다는 것을 기대할 수 있게 하는 데이터가 되겠습니다. 마찬가지로 설페스2 연구에서 이 오젬픽 용량의 세마와 털제의 모든 용량을 비교한 것에 따르면 이게 왜 이렇게 체중 감소가 적어라고 할 수가 있겠는데 40주 연구이기 때문입니다. 어찌되었든 모든 용량의 툴세파타이드가 세마 1mg의 오젬픽 용량의 체중 감소 효과보다는 다 우월한 것으로 나와 있습니다. 그렇다면 고용량의 세마와는 어떤가? 아까 말씀드린 대로 간접 비교를 해본 것인데요. 모두 다 10mg와 15mg의 툴세파타이드는 최고 용량의 세마보다 체중 감소 효과가 약 3kg 내지 5kg 정도 더 많은 것을 알 수가 있고요. 아까 말씀드린 대로 2mg과 비교가 간접 비교가 가능한데요. 마찬가지로 당화혈색소와 마찬가지로 5,2의 공식이 그대로 통하기 때문에 5mg의 털제가 세마 2mg와 비슷하고 10과 15는
세마 2mm보다 우월한 체중 감소 효과를 보이는 것으로 이제 간접 비교가 되고 있습니다. 다른 메타 분석에서도 비슷하게 아까 A1C와 비슷하게 트레제 5와 세마 2가 비슷한 정도의 체중 감소 효과를 나타내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비당뇨병 환자에서는 조금 더 데이터가 있는데요. 서마운트 5라는 연구에서 이 고용량의 트리세파타이드와 고용량의 세마글루타이드를 비교했을 때 체중 감소 효과 측면에서 한 5% 정도 트리세파타이드가 체중 감소 효과가 좀 더 큰 것을 알 수가 있고, 부작용 측면에서 보게 되면은 같은 고용량에서 노지아, 컨스티페이션, 다이아리아는 비슷한데 보미팅이 약간 트리세파타이드가 적은 빈도로 나타나고 있어서 역시 GIP에 효과가 있지 않나 생각이 되고요. GI 어드버스 이벤트로 약을 끊어야 되는 빈도가 물론 통계적 차이를 보이지는 않았지만 트리세파타이드가 조금 낮은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즉 같은 효과 대비해서는 트리세파타이드가 조금 부작용이 적다라는 느낌이 들게끔 하는 데이터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non-DM 환자에서는 5와 2.4가 비교가 가능한데요. 마찬가지 말씀드린 대로 5와 2.4가 체중 감소 효과 측면에서는 비슷한 것으로 되어 있지만 트리세파타이드가 부작용 때문에 약을 끊어야 되는 확률이 좀 더 적은 것을 알 수가 있어서 같은 효과이면서 조금 부작용이 적은 트렌드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non-DM 환자에서 다른 연구를 보게 되면은 2.4가 트레제 5와 10 사이에 분포하기 때문에 2.4가 트레제 5나 17.5 정도에 해당되는 체중 감소 효과를 보이지 않나라고 추정이 되는 연구가 되겠습니다. 7.2mg의 세마글루타이드가 아직 허가가 되어 있지 않지만 스텝업이라는 연구가 진행이 되었고요. 당뇨병 환자, 비당뇨병 환자에서 기존의 2.4보다 약 3% 정도의 체중 감소 효과가 더 나타나는데 이게 트리세파타이드랑 비교할 만한 수치죠. 하지만 직접 비교는 없기 때문에 이 고용량이 나오면은 또 다른 얘기가 펼쳐질 것 같아서 잠시 소개를 드렸습니다. 두 번째는 이제 다른 질환에 대한 아웃컴, 지금까지는 혈당 조절과 체중에 대한 얘기를 말씀드렸는데요. 이런 CV 아웃컴, 콩팥 질환에 있어서 또 마슬드에 있어서 약제 간의 비교를 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약제를 비교하기 앞서서 이런 GLP 리셉터 애고니스트는 당뇨병 환자에서 전체적으로 한 13% 정도의 메이스 리덕션 효과를 보여주고 있고요. 가장 최근의 연구는 아마 세마 1mg의 당뇨병 환자에서 서스테인 6라는 카디오바스쿨라 아웃컴 트라이얼이 되겠고요. 잘 아시는 대로 플라시보 대비해서 한 26% 정도의 메이스 리덕션 효과를 보여준 연구가 되겠습니다. 이런 GLP 리셉터 애고니스트의 메이스 리덕션 감소 효과는 혈압의 감소나 체중의 감소, 당화혈색소 감소도 물론 기여하는 부분들이 있겠지만 직접적으로 GLP 리셉터 애고니스트가 혈관에 작동을 해서 안티아테로스클레로틱 이펙트를 보여주는 것이 좀 더 메인으로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당독 GLP 리셉터 애고니스트와 이런 트리세파타이드 같은 듀얼 애고니스트가 당화혈색소, 체중 감소, 부작용, 액토픽 팻의 측면에서는 좀 더 좋은 효과들을 보여줄 수 있을 가능성이 나왔지만 이 당시만 해도 메이스를 더 줄여줄까에 대한 에비던스는 없었습니다. 과연 GIP가 더 들어간다고 메이스를 더 줄일까에 대한 답은 없었던 것이죠. GLP-1과 달리 GIP는 동맥경화증을 예방하는 효과뿐만 아니라 일부 동맥경화증을 촉진하는 효과들도 연구에서 보여진 바가 있어서 이게 GLP-1 효과를 도와줄 것인가, 상쇄할 것인가 가 좀 궁금했던 것입니다. 그러던 찰나에 올해 트리세파타이드와 듀라글루타이드를 헤드-투-헤드로 비교한 Surface Cardiovascular Outcome 트라이얼이 당뇨병 환자에서 2차 예방군을 대상으로 발표가 되었고 아쉽게 비열등성을 입증을 하였지만 듀라에 비해서 더 우월하지는 못했습니다. 훨씬 더 좋은 혈당 강화 효과와 체중 감소 효과를 보임에도 불구하고 메이스 측면에서는 비슷하다라는 좀 실망스러운 결과를 보여주었는데요. 고무적인 것은 올 코즈 모탈리티는 트리세파타이드가 수페리어하게 듀라보다 우월하였습니다. 체중 감소 효과가 더 크고 환자가 좀 더 가벼워지고 하다 보니까 이제 제 개인적인 생각에는 이제 캔서로도 좀 덜 걸릴 것 같고 움직임이 좀 좋아지다 보니까 어떤 사고로 이어지는 경우도 좀 적어져서 이런 전체 사망률은 더 줄지 않았을까 개인적으로 생각을 합니다. 하지만 이게 플라시보와 대비한 연구는 아니기 때문에 플라시보와 대비를 좀 시뮬레이션 해봤는데요. Surface Outcome, 또 Rewind라는 듀라와 플라시보를 비교한 연구를 가지고 실제로 모듈레이션 해봤더니 플라시보보다는 트레제가 좋다라는 계산이 나오고 다른 GLP-1 메타 분석과도
좀 비교를 해봤을 때 플라시보보다는 트리제파타이드가 좋다라는 결과가 나와서 꼭 실망할 만한 일은 아닌 것 같습니다. 이런 연구가 나오니 연구자들이 많은 연구를 진행했는데요. 당연히 시타글립틴 대비해서는 세마가 훨씬 더 좋고 털제와 듀라는 메이스가 좀 아니라 올코즈 모탈리티를 좀 대입한 것인데 차이가 없고 세마와도 별 차이가 없다라는 결과를 보여주었는데 이 듀라나 세마에 비해서 털제가 유일한 것은 올코즈 모탈리티가 들어가게 되면은 통계적으로 유의하게 좀 좋은 베너핏들이 나오는 것 같습니다. 마찬가지로 세마도 마찬가지고 이런 메이스 측면에서는 큰 차이가 없지만 올코즈 모탈리티가 들어가면 털제가 좀 더 유의하게 나오는 것 같고요. 당뇨병 환자에서도 비슷한 연구를 진행한 바가 있는데 듀라에 비해서 털제가 통계적으로 유의하게 한 20% 정도 modified MACE라는 것은 non-fatal MI stroke, all cause mortality를 본 것인데 유의하게 줄어들지만 세마와는 큰 차이를 보이지는 않고 있습니다. 역시나 하지만 all cause mortality 측면에서는 털제가 유의하게 나오고 있는 것을 듀라에 비해서 나오고 있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하지만 세마와 터제 간에는 큰 차이를 보이지는 않았기 때문에 이런 메이스 측면이나 모텔리티를 줄이기 위해서 두 약제를 비교하는 것은 아직까지는 동등하다라고 보는 게 맞겠습니다. 그렇다면 왜 달라지느냐? GLP-1, GIP 듀얼이라고 했을 때 훨씬 더 체중 감소 효과도 크고 당화혈수 감소도 큰데 차이가 없는 것은 이 cardiovascular risk reduction 측면에서는 GLP-1 자체가 갖고 있는 어떤 saturation 이펙트가 있기 때문에 더 이상 더 좋은 거를 추가한다고 해서 더 additional benefit이 이런 vascular 측면에서 나타나지 않는 것 같고 결국 severe risk reduction 측면에서는 이런 GLP-1이나 갖고 있는 것이 이제 ceiling 이펙트가 있는 것이고 오히려 최근에는 CV mortality보다는 non-CV mortality가 크기 때문에 당뇨병 치료에 있어서 이제 전체 사망률을 좀 더 주요한 엔드포인트로 봐야 되지 않냐라는 제기가 있어서 소개를 시켜드립니다. 다음 콩팥 질환이 될 텐데요. 듀라글루타이드와 트리제파타이드를 직접 콩팥 질환 측면에서 분석한 연구는 없지만 아까 말씀드린 서페스 카디오바스쿨러 아웃컴 트라이얼에서 듀라 대비해서 메이스 측면에서는 동등하였지만 키드니 이벤트 측면에서는 약 23% 정도 트리제파타이드가 우월하였는데요. 전체적으로 로우 리스크 CKD 환자에서는 한 30% 정도 줄었는데 아쉽게도 GFR의 디클라인을 막은 것은 아니고 단백뇨가 새롭게 발생하는 것을 터제파타이드가 유의하게 줄였던 결과가 있는 것이고 하지만 CKD의 리스크가 굉장히 높은 이런 환자들은 GFR의 디클라인을 듀라 대비해서 터제파타이드가 약 20% 정도 더 감소를 시켰기 때문에 고위험 환자에서는 GFR의 디클라인을 좀 더 막아준 효과가 있을 수 있겠다라는 해석이 되지만 이게 CKD 이벤트를 프라이머리 엔드포인트로 설정한 연구는 아니기 때문에 해석에 주의를 하긴 해야 되겠습니다. 아까 첫 번째 강에서 나왔는데요. 하트 페일러에서 바뀐 부분이 오비시티를 동반한 하프 페프 환자에서 과거 SGLT 이니비터만 권고가 되던 것이 이런 GLP 리셉터 애고니스트나 트리제파타이드가 가이드라인에 포함이 되었는데 그 이유는 스텝 하프페프 DM 연구에서 심톰 임프루먼트 또 서밋 연구가 당뇨병 환자를 대상한 것은 아니지만 이 당뇨병 환자와 비당뇨병 환자 간의 아웃컴 측면에서 차이가 없었기 때문에 이런 오비시티를 동반한 하프페프 환자에서 두 가지 약제를 권고를 하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마슬드 측면에서는 이런 스테아토 헤파타이티스를 줄이는 것과 동시에 파이브로시스를 개선시켜주는 두 가지 조건이 만족되어야지만이 진정한 메쉬 치료자로 인정이 되고 있는데 세마 2.4mg의 경우라면 삼상 연구가 이미 종료가 되어서 헤파타이티스도 줄여주고 파이브로시스도 개선시켜주는 효과를 동시에 만족을 시켰기 때문에 FDA 허가가 난 것이고 하지만 당뇨병 환자를만 대상으로 한 연구는 아닙니다. 트리제파타이드는 이상 연구까지 진행이 되었고 마찬가지로 헤파타이티스를 줄여주고 파이브로시스를 개선시켜준 효과가 있기 때문에 아직 허가가 되어 있지는 않았지만 충분히 가능성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 두 가지 약제를 비교해 보게 되면은 스테아토 헤파타이티스의 개선은 비슷한 부위를 보이지만 파이브로시스 개선은 물론 디렉트 컴패리즌은 아니지만 36%, 한 50% 정도 차이를 보여주고 있고요. 어느 것이 우월하다라는 것은 아직까지 에비던스를 찾을 수는 없기 때문에 허가가 되면 두 약제 모두 사용해 볼 수 있는 약제가 되겠습니다. 하지만 이런 약제가 모든 환자한테 효과가 있는 것은 아니고 non-cirrhotic fibrosis range에서 효과를 보이기 때문에 환자를 제한해야 되겠고 당뇨병학회 진료 지침에서도 시로시스를 제외한 환자에서 당뇨병 치료와 비만 치료 또 메쉬 치료제로 이런 GLP 리셉터 애고니스트를
권고하고 있는 것들이 이런 근거 기반에서 제시를 하고 있는 것이다라고 정리가 가능하겠습니다. 네,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혈당 조절은 말씀드린 대로 모든 용량의 트리세파타이드가 세마 1mg보다 강하고요. 5-2 전법, 트레제 5가 세마 2와 비슷하다고 말씀드렸고 당뇨병 환자에서 5와 2.4를 비교할 수 있는 연구는 없었다는 게 문헌 고찰의 결과이고요. 체중 감소 효과 측면에서도 당뇨병 환자에서는 5-2의 공식이 비슷하게 적용이 되지만 비당뇨병 환자에서는 2.4의 세마가 트레제 5 내지 7.5에 해당되는 체중 감소 효과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카르디오바스큘러 아웃컴 트라이얼은 메이스는 아직까지 트레제와 세마 간에 어떤 것이 더 우월하다라는 데이터는 찾을 수가 없고 비슷하게 작동을 하는 것 같고요. 하트 페일리어 마찬가지로 세마 2.4의 용량과 트레제 15mg이 에비던스를 갖고 있습니다. 하지만 어느 것이 더 우월하다고 말씀드릴 수는 없습니다. DKD는 세마 1mg이 연구를 오늘 소개시켜드리진 않았지만 플로우 연구로 갖고 있고요. 듀라와 트레제파타이드의 포스트 어나리시스가 있는데 트레제가 약간 하이리스크 CKD 환자에서는 좀 더 우월한 결과를 보일 수 있겠다라는 게 현재까지 에비던스가 되겠고 마슬드 측면에서는 2.4의 세마와 터제의 모든 용량이 다 에비던스를 갖고 있는데 아직 3상 연구, 2상 연구의 근거다라고 정리가 가능하겠습니다. 네, 경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정창희 교수님께서 임상 연구를 기반으로 해서 GLP-1 GLP-1 애고니스트 제제들의 혈당 조절과 그다음에 카디오 레날 리버 컴플리케이션의 효과를 아주 잘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럼 두 번째 강의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 강의 제목은 GLP-1 기반 당뇨병 치료의 임상 적용, 효과 최적화와 부작용 관리입니다. 연자분은 서울 아산병원 내부민내과 민세희 교수님이시고요. 고려의대를 졸업하셨고 울산의대에서 석박사를 마치셨고 현재는 서울 아산병원 내부민내과 조교수로 재직 중에 계십니다. 민세희 교수님 강의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소개 말씀 감사합니다. 최근에 GLP-1 리셉터 애고니스트는 이제 심혈관 질환과 다른 동반 질환을 동반한 그런 당뇨병 환자에서 빼놓을 수 없는 중요한 치료제가 되었죠. 그리고 최근에는 이제 비만을 포함한 이제 여러 신장, 그다음에 메이슬D, 심혈관 질환의 혜택이 이제 보고가 되면서 내분비내과뿐만이 아니고 여러 과의 이제 선생님들께서 두루 다 접하시는 그런 약제가 되었기 때문에 사용량이 이렇게 폭발적으로 증가하고 있는 만큼 매스컴에서도 굉장히 집중을 하고 있고 인플루언서들의 홍보라든지 그런 마케팅 등의 노력으로 굉장히 이제 이 약제 사용만큼 부작용 관리가 또 중요한 이슈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 약을 사용하는 선생님들께서 또 환자들이 적절한 정보를 근거 기반으로 잘 알고 이 약을 무조건 회피하거나 또는 무조건적으로 운남용할 것이 아니고 상황에 맞게 약제에 대한 부작용을 잘 대처하고 관리하는 것이 굉장히 또 중요한 이슈가 되고 있습니다. GLP-1 리셉터 애고니스트의 그 부작용을 일단 한번 보시면 여러 가지 이슈가 있습니다만 오늘 진료실에서 환자들과 이제 디스커션 할 수 있는 그런 부작용들을 한번 짚어보면 사이로이드 관련, 그다음에 렁에 있어서의 아스피레이션 이슈, 가장 대표적으로는 너지아 보미팅을 포함한 GI 사이드 이펙트, 그다음에 담낭과 담독의 질환의 그런 증가, 또는 인스테시널 옵스트럭션, 또는 자살과 우울증에 대한 이슈들, 그다음에 안과적 질환 이런 것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 네, 하지만 잘 보시면 이런 것들이 모두 동일한 근거 수준을 가지고 있는 것은 아니고 어떤 부작용은 수십 개의 RCT에서 지속적으로 보고가 되기도 하고 어떤 것은 부작용 감시라든지 실험적인 수준에서만 보고가 되기도 하기 때문에 그런 근거 수준의 깊이를 알고 또 적절하게 환자에게 잘 적용하는 것이 중요할 것 같습니다. 가장 우선적으로는 GLP-1 리셉터 애고니스트의 가장 대표적인 부작용은 이제 너지아 보미팅을 포함한 게스트로인테스티널 사이드 이펙트이고 많게는 사용하는 환자의 한 50% 이상까지도 나타날 수 있고 주로 사용 초기에 도즈 에스컬레이션 페이스에 나타나는 것으로 알려져 있죠. 약제가 고용량일수록 도즈 디펜던트하게 더 커먼하게 나타나고 약제를 유지하는 시기에는 비교적 잘 어댑테이션이 되는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여기 보면 이제 흥미롭게도 Dilated Gastric Emptying이라는 것도 이제 부작용으로 보고돼 있는데 GLP-1 receptor agonist는 기전적으로 gastric emptying을 딜레잉 시켜서 이제 식후혈당 조절에 효과가 있는 약제로 알려져 있지만 이 정도에 따라서 이 delayed gastric emptying이 혈당 조절에 도움을 줄 수도 있고 또는 gastroparesis까지 지속적인 dysfunctional GI motility가 지속된다면 이런 것들이 또 문제가 될 수 있음을 참고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GLP-1 receptor agonist가 GI에 주는 영향은 주로는 이런 스토머게 펀더스의 릴렉세이션을 통해서 이제 위 저부를 확장시키고 또 엔트럼의 수축을 감소시키고 파일로스의 톤을 증가시켜서 이제 음식이 밑으로 내려가지 못하게 만드는 것이죠. 이게 가장 메인이고 이제 베이갈 패스웨이와 그런 이제 엔테릭 너버스 패스웨이가 관여하고 있고요. 이제 밑에는 그런 마이그레이션 또 패스웨이가 관여해서 이제 장에서의 그런 수축도 감소시키는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이런 것들이 심해지게 되면 이제 intestinal obstruction까지 진행될 수 있는 것이고요. 여기 보시면 이제 CT나 또 내시경에서 이렇게 음식물이 잔류해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제 과거에 WHO의 그런 약물 감시 체계나 또는 영국의 CPRD 데이터에 따르면 이런 인크레틴 기반 계열의 약제는 이제 초기부터 이런 그 intestinal obstruction, 장 폐색에 대한 시그널이 높은 것으로 이제 보고가 되었습니다. 영국의 CPRD 데이터에서도 SGLT2 인히비터와 비교했을 때 GLP-1 receptor agonist가 약 3.5배 정도 이런 장 폐색의 시그널이 높다고 이렇게 보고를 하였는데 보통 이제 이런 데이터들은 약물을 자발 보고, 그 부작용에 대한 자발 보고의 체계로 인해서 이제 보고되는 것이기 때문에 어떤 인과관계를 증명할 수 있는 것은 아니고, 이제 이런 것들의 시그널이 있다 정도로 이제 이해를 하게 됩니다. 이런 것들이 이제 시그널이 보고가 되면은 FDA나 이제 그런 EMA에서 약물 감시를 본격적으로 시행하고 또 인과관계에 대한 많은 스터디가 진행이 되게 되죠. 이제 그 이후에 유럽에서 이제 여러 다국가 또 네이션와이드 데이터를 통해서 또 비교한 데이터를 보면은 GLP-1 리셉터와 SGLT2 인히비터는 여러 가지 인자를 보정한다 하더라도 이런 대규모 데이터에서 장 폐색까지 일어나는 것은 이제 해살 레이쇼가 유의하게 증가하지 않는다라고 보고된 바가 있습니다. 이 장 폐색이 이제 문제가 될 수 있는 몇 특이한 종류의 환자들인데 대표적인 것이 이제 염증성 장질환이죠. 이 환자들은 기본적으로 장 협착과 장 폐색이 잘 일어날 수 있는 조건들을 가지고 있는데 덴마크에서 시행된 네이션와이드 레지스트리 연구에서도 이런 IBD 환자들에서도 GLP-1 리셉터를 썼을 때 특별히 이런 그 해살 레이쇼가 유의하게 증가하지 않는다라고 보고한 바가 있습니다. 따라서 현재까지는 이런 장 폐색 우리가 아주 극심한 정도의 intestinal GI side effect라고 할 수 있는 intestinal obstruction은 유의하게 GLP-1 receptor agonist가 특별히 더 증가시킨다는 근거는 없고 다만 이제 시그널이 있기 때문에 과거에 이런 위장관 폐색에 위험 요소가 있는 환자들에게서는 우리가 주의해서 사용할 필요가 있겠다라고 이제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그렇다면 이제 GI 사이드 이펙트에서 또 중요한 것이 우리가 시술이나 수술을 받기 전에 이런 약제, 특히 최근에 주일회 투여 제제를 투여할 때 약을 중단해야 하는가 이런 것들이 렁에 나중에 이제 아스피레이션의 리스크를 증가시킬 수 있는가, 위에 너무 오랫동안 잔류해 있어서 이것이 수술이나 시술에 리스크가 될 수 있는가가 또 중요할 텐데요. 이 환자도 이제 위고비라는 약을 쓰면서 체중을 잘 빼고 특별히 위고비를 쓰면서 우심, 구토, 복부 팽만 등의 GI 사이드 이펙트가 없었지만 이제 내시경을 앞두고 걱정이 되는 상황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최근에 이제 한 연구에서 이런 건강한 사람들이 세마글루타이드를 사용했을 때 이제 위 초음파를 통해서 얼마나 gastric residual content가 남아있는가를 조사했던 바가 있는데 오버나이트 패스팅 같은 이제 표준 금식 지침을 적용한 후에도 상당수의 세마글루타이드 투여했던 환자들이 컨트롤에 비해서 residual gastric content가 남아있고 이런 그 유동식을 섭취한 뒤에도 이제 2시간 패스팅을 한 뒤에도 솔리드 같은 경우는 굉장히 많이 남아있는 것을 볼 수가 있고 이렇게 위 초음파상에서 음식물이 가득 차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2023년에 미국 마취과학회에서는 상당히
그 보수적으로 이런 지침을 발표했는데요. 어떤 굉장히 주의를 하라는 것이죠. 데일리 GLP-1 리셉터 애고니스트는 이제 시술 전에 하루를 중단하고 일주일에 한 번 투여하는 위클리 GLP-1 리셉터 애고니스트는 일주간 이제 중단을 하고 이런 것들이 당뇨병이나 비만 치료와의 관계없이 용량과 관계없이 시술이나 수술의 타입과 관계없이 무조건적으로 이제 중단을 하도록 권고하고 만약에 중단이 되지 않았을 경우에는 환자가 그전에 GI 심통이 없었다 하더라도 이제 풀 스토먹에 준해서 이제 래피드 시퀀스 그런 세데이션 같은 것들을 이제 준비를 해라. 풀 스토먹에 준한 이제 시술을 하라. 준비를 하라라고 이제 그렇게 권유했습니다. 하지만 이제 그 이후로 또 많은 연구들이 발표가 되었고 모든 환자한테서 과연 GLP-1 리셉터 애고니스트를 중단해야 하는가, 중단하지 않으면 시술을 중단하거나 또는 취소해야 하는가, 전신 마취를 해야 하는가에 대한 이제 연구들에 있어서 특정 환자들에 있어서 이런 gastric residual content가 더 많이 이제 남게 된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일단 가장 중요한 것은 무엇보다 이런 그 강력한 세마글루타이드 유수의 치료 자체가 4.7배 정도 레지듀얼 컨텐츠를 증가시키고 과거에 다이제스티브 심텀, 오심, 구토, 복부팽만, 변비, 설사 등의 증상이 있었던 사람들이 이제 10배 정도 더 이런 게스트릭 컨텐츠가 많이 늘어날 가능성이 높고요. 재미있는 것은 콜로노스코피와 엔도스코피를 같이 시행하게 되면 약간 프로텍티브 이펙트가 있는 것처럼 보이는데 이것은 우리가 대장 내시경을 할 때 그 전날 액체를 이제 과다 섭취하게 되죠. 액체를 섭취하는 것은 내시경 할 때 처음에 그 내시경을 하는 의사가 가장 처음으로 하는 것이 바로 이 액체 흡인인데 기본적으로도 스토막에서는 하루에 3에서 4리터 정도 액체가 분비되고 그런 것들이 게스트릭 트랜짓을 하는데 20여 분 정도밖에 걸리지 않기 때문에 우리가 액체를 그 전날 많이 섭취하는 건 오히려 도움이 된다고 이제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그 뒤에 이제 미국 소화기학회에서는 특별히 내시경을 하는 데 있어서 GLP-1 리셉터 애고니스트를 반드시 중단해야 될 어떤 인과관계는 근거는 없겠다라고 발표를 했습니다. 그 뒤에 이제 엑스퍼트들의 이제 오피니언들을 한번 정리해 보면 과거에 환자가 위장관 증상이 있었는지 부작용이 있었는지가 가장 중요한 요인이 되겠고 고용량일수록 그 다음에 용량을 증량하는 에스컬레이션 페이스에 이런 게스트릭 엔틴 컨텐츠가 많이 남을 가능성이 있고요. 하지만 환자가 당뇨병 치료가 아닌 체중 감량 목적으로 사용하는 것이라면 이것을 이제 일주일 정도 중단하는 것은 별 문제가 되지 않겠죠. 근데 당뇨병 환자한테 이제 무조건적으로 예를 들어 어떤 GLP-1 리셉터 애고니스트든지 다 무조건적으로 중단하게 하는 것은 이 환자의 혈당 조절에도 문제가 될 것이고 이런 것들이 수술 리스크를 증가시킬 수도 있기 때문에 환자별로 잘 선별해서 하는 것이 중요하겠습니다. 일반적으로 환자가 표준 시술 전 패스팅 원칙을 잘 따랐고 이전에 GI 사이드 이펙트가 없었다면 내시경을 하는데 문제는 없겠는데 하지만 이제 가능하다면 환자에게 시술 전날은 리퀴드 다이어트를 하는 것을 권고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현재 이제 멀티플 소사이어티 가이던스는 다음과 같이 권고를 하는데요. 이런 위 배출이나 흡인 위험을 높이는 요인을 조심하라고 합니다. 용량이 많거나 주 1회이거나 이전에 위장관 증상이 있었는지, 환자가 장운동이나 위마비 파킨슨병이 있었는지 이런 리스크가 있으면 이제 일주일 전이나 하루 전 그 제재를 중단하고 위험 요인이 높지 않은 환자한테서는 지속 가능하다고 이제 발표를 한 바 있습니다. 다만 이런 위험 요인이 있을 경우에는 수술 전에 식이 조절을 하고 당일에 가능하면 위초음파 평가를 하고 이런 것들이 우려될 경우에는 래피드 시퀀스 인덕션도 할 수 있다고 되어 있습니다. 두 번째는 이제 비교적 컨시스턴트하게 증가되는 부작용으로 알려진 헤파토빌리아리 디지입니다. 과거에 리라글루타이드의 CVOT였던 리더 트라이얼에서부터 이제 이런 빌리아리 컴포지트 이벤트가 증가되는 시그널이 보고된 바가 있었고 당시에 이제 컴플리케이션이나 콜레시스타이티스, 빌리아리 옵스트럭션은 유의하게 증가되지 않았지만 이런 담락 결석 자체는 유의하게 이미 증가되는 시그널이 보고된 바가 있어서 이때부터 이제 약물 감시를 본격적으로 착수하게 되었습니다. 여기 보시면 이제 대만에 있는 네이션와이드 코호트에서 SGLT 인히비터와 비교했을 때 이런 콜레도콜리시아시스 담낭 결석 자체는 이제 다른 것들을 보정한다 하더라도 유의하게 증가되는 것으로 되어 있고 이런 담낭 결석이 증가되는 경우들에 대해서 이제 특별한 리스크 팩터라고 보면 고령, 그 다음에 여성, 그 다음에 약물을 오래 사용했을수록 4개월 이상 사용했을 때 이런 리스크가 증가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약제에 대한 차이는 현재로서는 어떤 근거가 뚜렷하게 있는 것은 아니지만 이제 리라글루타이드는 줄라글루타이드에 비해서 이제 체중 감소 정도가 좀 더
더 높고 약물이 이제 분자량이 굉장히 적고 이제 한 34kDalton 정도로 작고 또 이건 담즙 배설이 되는 약제이기 때문에 이제 여기서 더 시그널이 상대적으로 더 높게 나왔던 것 같지만 이후에 어떤 약제별로 차이에 있어서는 아직 더 추가 연구가 필요한 상황입니다. 약제가 고용량일수록 그다음에 오랫동안 사용했을수록 체중 감량 정도가 빠르고 클수록 이런 콜레스테롤의 담즙 배출이 당연히 높겠고 이런 것들은 과거에도 지속적으로 체중 감소 시에 담석이 증가되는 것은 알려졌던 이제 문제들이기 때문에 이런 체중 감소가 큰 환자에서 과거에 빌리아리 디지즈가 있었다면 또는 환자가 반복적으로 우사분부 통증을 호소한다면 이제 염려를 하고 그런 것들에 대한 서베일런스가 필요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GLP-1 리셉터 애고니스트가 CCK를 감소시키는 것으로 알려져 있죠. 그 외에도 이제 많은 gut liver axis라든지 브레인에서의 베이갈 패스웨이를 조정해서 이제 담낭의 수축을 억제하기 때문에 이런 담낭 결석이 이제 잘 생기는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이 환자는 이제 12년 전에 당뇨병을 진단받고 최근에 체중이 증가해서 이제 GLP-1 리셉터 애고니스트의 비만 치료 또는 당뇨병 조절 목적으로 이제 사용을 고려하고 있는 환자입니다. 과거에 이제 담석성 췌장염으로 입원 치료한 적이 있고 당시에 수술 이후에 췌장염 재발은 없는데 과연 췌장염 병력이 있는 환자한테서 우리가 GLP-1 리셉터 애고니스트를 반드시 금기해야 하는가에 대한 이슈입니다. 과거 2006년도에 이런 엑센딘4에 대한 팬크레아타이티스 이슈가 생긴 뒤로 이런 그 일부 보고에서 이런 인크레틴 제제들의 팬크레아타이티스의 리스크가 증가되는 것이 보고된 바가 있고 동물 실험에서도 이런 지속적인 그 GLP-1 리셉터 애고니스트의 팬크레아틱 덕트에 대한 스티뮬레이션이 이제 그 췌관을 막고 이런 것들이 팬크레아틱 네오플라즈즘으로도 진행할 수 있는 것이 아니냐라고 해서 상당히 당시에 이슈가 됐고 이런 것들에 대한 지속적인 감시가 이루어졌습니다. 하지만 이제 대규모 RCT를 메타 분석을 해보면 췌장염 증가에 대한 시그널은 이후에는 거의 일관되게 확인되지는 않았고 다만 이런 RCT의 특성상 췌장염 리스크가 높은 뭐 아주 과도한 음주를 한다든지 이런 환자들은 RCT에서는 제외가 될 수 있기 때문에 사실 리얼월드 데이터도 굉장히 중요한데 어떤 대규모 코호트 연구에서도 팬크레아타이티스에 대한 시그널은 유의하게 증가되지 않는 경우들이 대부분이어서 췌장염의 이슈는 지금은 상당히 안전적이다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당뇨병 진료 지침과 다이비티스 케어에서도 이런 췌장염에 대한 커저리티는 명확히 이스터블리시 되지 않았지만 과거에 췌장염 병력이 있었던 사람이나 또 약을 쓰다가 췌장염이 의심되는 경우에는 약제를 중단하고 적절한 조치를 취할 것을 권장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우울증과 자살 사고에 대한 부분입니다. 과거에 베리아트릭 서저리를 하고 나서 이런 음식에 대한 섭취를 하지 못하게 되면서 보상이 적절하게 되지 않고 이런 겉 브레인 액시스가 변동이 되고 겉 마이크로바이옴이 변하고 이런 것들이 우울증과 자살 사고를 높일 수 있다는 이런 기전이 제시되고 실제로 우울증과 자살에 대한 리스크가 높아짐에 따라서 이 GLP-1 리셉터 애고니스트의 체중 감량 치료가 역시 이런 정신 건강에 위해가 될 수 있는 것이 아니냐라는 의문이 제기되었습니다. 하지만 이제 여러 메타 분석을 대규모로 분석해 보아도 이런 수이사이달리티에 대한 리스크는 증가되지 않았고 상당히 호모지너스하기 때문에 이런 자살 사고에 대한 것은 현재 별로 이슈가 이제 리스크가 없다고 생각하셔도 되겠습니다. 당뇨병이 있든지 없든지 약제에 따라서 차이가 있든지 과거의 수이사이달리티나 디프레션을 제외하고 분석한다면 역시 GLP-1 리셉터 애고니스트에 대한 그런 자살 사고에 대한 위험은 유의하게 증가하지 않기 때문에 이런 것에 대해서 현재 FDA는 커즈얼 링크가 없다라고 결론을 내릴 수 있지만 최근에 이제 이런 사용량들이 폭발적으로 증가하면서 지속적인 감시가 이루어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오히려 GLP-1 리셉터 애고니스트는 이제 뇌의 뭐 염증을 조절한다든지 오히려 시냅틱 플라스티시티의 조절을 한다든지 여러 가지 작용을 또 체중 감량이 되고 하면서 일부 정신 건강에 보호 효과를 주는 프로텍티브한 그런 메커니즘도 제시가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생물학적으로는 오히려 이런 멘탈 헬스의 긍정적인 부분도 있을 수 있다라는 것도 이제 현재 제시되고 있는 의견입니다. 마지막으로는 아이 디지즈에 대한 이슈인데요.
이제 이 환자는 과거에 황반부종이 과거에 이런 NPDR이 있었고 현재는 액티브한 IDS가 없지만 이런 GLP-1 리셉터 애고니스트 같은 약을 사용할 수 있는가에 대해서 최근에 서스테인 6 연구에서 이렇게 유의하게 레티노패시 컴플리케이션이 증가한 시그널이 보고된 바가 있습니다. 그래서 세마글루타이드가 이런 다이아베틱 레티노패시를 증가시키는 것이 아니냐라는 이슈가 있었는데 이제 실제로 그런 것은 아니고 이런 아이 컴플리케이션이 생겼던 환자들을 보니까 당뇨병 유병 기간이 길고 헤모글로빈 A1C가 조절이 잘 되지 않고 과거에 다이아베틱 레티노패가 있었던 환자들이 좀 더 유의하게 늘었다는 것이죠. 그래서 다이아베틱 레티노패스가 베이스라인에 있었던 환자들이 혈당 조절을 굉장히 빠르게 시도할 경우에 이런 early worsening 사인으로 이런 망막병증이 악화될 수 있기 때문에 과거에 망막병증이 있었던 환자는 이런 GLP-1 리셉터 애고니스트 사용할 때 다소 주의가 필요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는 이런 나이온이라고 해서 비동맥성 전방부 허혈성 시신경염입니다. 주로 안과적에서 문제가 되는 어떤 그 큰 동맥의 문제가 아니고 이런 posterior ciliary artery 쪽에 있는 작은 이제 혈관들의 그런 퍼퓨전이나 이스케믹 문제로 되는 것인데요. 갑자기 GLP-1 리셉터 애고니스트 쓰던 환자들이 시력이 악화돼서 잘 회복되지 않고 이 병 자체가 고령, 당뇨병, 이상지질혈증, 고혈압과 같은 그런 위험 요소를 가지고 있는 환자들이 기본적으로 많이 생기기 때문에 세마글루타이드가 직접적인 연관이 있는 것인가는 사실 아직 불분명합니다. 그래서 과거에 이제 한 연구에서 이런 세마글루타이드에 의한 나이온 리스크를 한 기관에서 발표한 바가 있지만 대규모 이제 메타 분석을 해보면은 RCT에서는 그런 시그널이 보이지 않고 일부 이제 옵서베이셔널 스터디에서 그런 시그널이 보고되지만 절대적인 발생 빈도가 적기 때문에 이제 아직 어떤 인과관계를 명확히 대변할 수는 없습니다. 다만 환자가 이제 올드에이지거나 비만, 고지혈증, 고혈압, 그다음에 이런 망막 주변부에 이런 컵이 잘 보이지 않는 빽빽한 기본적으로 이제 시신경이 모여 들어가는 그런 크라우디드 옵틱 디스크가 있는 경우에는 이제 다소 주의할 필요가 있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정리하면 이제 이 기본적으로 흔한 GI 사이드 이펙트 외에도 오늘 빌리아리 디지즈, 팬크라타이티스, 그다음에 정신 건강에 대한 부분들 이제 같이 살펴봤고 최근에 이제 이슈가 되고 있는 아이 디지즈에 대해서 지속적인 감시와 이제 평가, 사전 설명이 필요하겠다는 점 말씀드리면서 발표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민세희 선생님께서 GLP-1 기반 약제를 쓸 때 발생 가능한 다양한 컴플리케이션에 대해서 아주 잘 설명을 해주셨습니다. 그럼 세 번째 강의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세 번째 강의